김지혜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한미 간의 협상이 잘 마무리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합의문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미 국방장관 간의 이른바 합의사항을 정리하는 문서인 팩트시트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돌연 연기됐습니다. 저희들이 취재를 해보니 한미 양국 간에 핵 잠수함을 두고 뭔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백혜룡 경정이 이른바 마약 외압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별도의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보도에 따르면 백혜룡 경정이 근거로 삼고 있었던 운반책들이 합수단 조사에서 모두 다 말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고 시인한 운반책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사 왜 계속 백 경정에게 맡기는 건지 의문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28번. 조선일보가 오늘 3면에 쓴 기사입니다. 28번. 과연 어떤 숫자일까요? 함께 보시죠. 대통령이 AI를 28번 외쳤다. 그런데 조선일보 보도로는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AI 예산이 소비 쿠폰보다도 적다라는 비판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왜 이른바 파퓰리즘 정책이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소비 쿠폰만 못하냐라고 조선일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함께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2배. 중앙일보 경제면 2면입니다.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자 2030의 부모 찬스가 2배로 뛰었다. 굳어지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을 막으니까 이른바 부모 대출이 급증했다. 83% 급증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 기사가 시사하는 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결국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집 산다는 겁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서민들만 옥죄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시장에서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35일 한국경제지 12면 기사입니다. 미 정부가 셧다운된 상황입니다. 미국 국내 정치가 안 풀렸기 때문이죠. 교통장관 하늘길 닫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35일째, 공무원들 급여도 지급이 안 되고 있어서 어떤 공무원은 양복 입고 핫도그를 워싱턴에서 팔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정치가 잘 돌아가야 할 텐데 말입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15개월 서울 경제 8면입니다. 최장 연휴와 고환율이 밀어올린 물가, 15개월 만에 물가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휘발유 값도 뛰고 있고요. 잦은 비로 농산물 출하도 늦어지면서 쌀, 사과, 돼지고기 모두 급등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비 쿠폰을 많이 풀었지만 물가가 올라버린 탓에 사실상 가계 소득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은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 지수도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보법전 정혜진 변호사님, 그리고 기자 출신 방통위 부위원장을 역임한 안용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의 안방마님,
우리 민주당의 김유정 의원님 그리고 개항의 아들 양태정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로는 핵잠수함과 관련돼서 한미 간에 합의가 다 된 것 같았는데 곧 팩트시트 발표가 되겠지만 원래 어제 하기로 했었던 합의문 문건 발표가 돌연 미뤄졌습니다. 저희들이 취재해보니 핵잠수함과 관련된 부분에서 미 정부가 브레이크를 건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첫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는 연료만 달라,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어라 하고 봤더니 필리조선소에 만들 시설도 없고, 그래서 이 핵잠수함을 이거 진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게 맞나, 합의된 게 맞나, 정부가 얻어낸 게 맞나, 여러 걱정과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한미 국방부 장관 사이에서 서로 합의된 사항을 문서로 정리해 두는 팩트시트 발표도 이루어졌습니다. 관세, 안보, 합의사항 등등 이 문서화한 걸 팩트시트라고 부르거든요. 말 그대로 이 합의된 팩트들만 문서에 작성해 놓는 건데, 합의문과는 또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 합의문으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보면 되죠. 핵잠 포함 여부가 미정이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제 발표를 못했다. 대통령실 설명은 그게 미국에 여러 부처가 있어서 그런 문제다. 외교 소식통. 우리가 원하는 건 연료 공급인데 미국은 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외교안보 담당을 또 하셨던 우리 안영환 의원님, 이거 핵잠수와 관련해서 사실은 디테일이 중요하잖아요. 네. 잘해봅시다. 이건 합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디테일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만드냐, 미국에서 만드느냐도 사실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팩트시트에서도 지금 안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우려 나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팩트시트는 협정을 맺기 전에 전후 상황을 설명한 설명서로 생각하시면 설명서다. 되겠습니다. 설명서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쓰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보도대로라고 한다면은 핵잠수함 건설 문제, 우리가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 측이 확답을 못 짓기 때문에 사인을 못 하고 있다, 나오지 않고 있다,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 저는 아까 지금 그 화면에 외교 소식통과 대통령실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통령실 이야기가 맞다고 봅니다. 지금 핵잠수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굉장히 즉흥적인데 또 굉장히 계산적이다는 두 가지 반응이 다 가능합니다만은, 지금 핵잠수함을 우리에게 승인을 해주려면은 기본적으로 핵 재처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핵 재처리 문제는 에너지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에너지부 차원에서는 이게 깊은 고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에너지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핵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주장해왔지만 그동안 미국 에너지부가 계속 반대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는데, 아직까지 미국 에너지부 차원에서 명백한 그 라인, 그러니까 설명이랄까요, 해결안이 나오지 않았다. 미국 관료들이 우리가 생각보다 늦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소득 중에 하나가 핵 잠수함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꼭 넣고 싶었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 하나의 필리 조선소에 만들겠다는 건 굉장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쉽게 만들 수가 없어요. 미국은 지금 제조 기반이 다 붕괴가 됐습니다. 거기서 만들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거기서 만들려면은 다시 항만부도 다시 만들어야 되죠. 근로자를 다시 교육시켜야 되죠. 아주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정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팩트시트에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면은 성과는 성과인데 아직 합의될 게 한참 많다라는 거고, 국내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해야 빨리 우리가
얻을 수 있지 미국에서 건조하게 된다면 사실상 미국산 핵 잠수함을 수입하는 거냐라는 차원의 논란도 가능해져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 내용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양국 간의 한국의 이 핵 잠수함 건조 승인 여부가 클리어해야 되고요. 이 두 번째는 어디서 만드냐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 만약에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되면 방산업체로 지정해야 돼요. 그러면 한화가 인수했는데 경영권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어허. 미국 측 핵잠 규모 설계 기술 간섭 가능해지고 미국산을 수입하는 형식이라 비용이 엄청나게 추가됩니다.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핵 잠수함을 만들 설비가 없어요. 사람도 없고.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건 핵 연료 공급에 대한 승인 여부인데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의 전쟁부 장관이죠. 헤그세스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디테일은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We're going to work closely with the Department of State and the Department of Energy to fulfill President Trump's commitment in a deliberate manner. And then as far as the details of approval, that's a little bit outside my lane. 곤란한 질문 피해간 거거든요. 미국에서 만드냐 한국에서 만드냐 이런 질문들도 나왔는데 내 소관을 벗어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미국에서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한 상황. 정익준 변호사님, 이 좀 뭔가 좀 이렇게 한미 협상을 할 때 정부가 정말 애쓰고 있잖아요. 근데 좀 최종까지 잘 얘기하고 합의된 걸 우리 국민들에게 좀 설명해주는 방식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당장 핵잠수함 뭐 도입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뜯어보니까 좀 아니네요. 이게 이제 잠수함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디젤 잠수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핵 잠수함이 있는데 디젤 잠수함하고 핵 잠수함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982년에 아르헨티나하고 영국하고 포틀랜드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영국에서 그때는 핵 잠수함도 있었고 디젤 잠수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디젤 잠수함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포틀랜드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영국에서는 아예 디젤 잠수함 자체를 그냥 다 폐기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위협적이고 중요한 그 무기가 그게 핵 잠수함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는 그러한 군사 무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핵잠수함은 영국한테도 미국이 공유하지 않고 그런데 이 핵잠수함이 우리나라 입장에선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YS-1의 대한민국 국방의 수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준다라고 하니까 아마 핵잠수함이 도입된 것으로 확실하게 이제 정리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업적 중에 최고의 업적 중에 하나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다 이야기하고 네. 그다음에 핵잠수함 만드는 게 핵잠수함 한 대가 3조가 넘어간대요. 한 3조에서 4조 정도 되니까 한 대여섯 척만 만들어도 이게 20조가 넘어가니까 단군 일의 최대 국방 사업, 무기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게 딱 발표가 됐을 때 저도 깜짝 놀라고 이게 에이펙의 큰 효과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정도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세밀하게 딱 따져가지고 이걸 한국에 준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준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절차대로 그 다음에 중요한 그 실무자들 협의 거쳐가지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 느낌으로는 트럼프가 한국 와가지고 한국이 뭐 3,500억 달러 주고 뭐 주고 한다라고 하니까 뭐 왕관 주고 뭐 주고 한다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실수로 이야기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까지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국방부 장관이 전쟁부 장관이 세부적인 건 난 모르겠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찌 됐든지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에다가 이걸 허용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그런 합의 같은 것들 잘 거쳐가지고 대한민국 국익에 제일 부합하는 그런 핵잠수함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 그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아마 그 국방부나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합참이나 이런 쪽에서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핵잠수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할 건데 이왕이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비용도 더 절감하고 기술도 얻고 시간도 더 빠를 테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된다 그 생각됩니다. 예, 왜 대통령께서 공개되는 모두 발언에서 불쑥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핵잠수함을 승인해주면 안 되냐라는 얘기를 꺼냈을까? 비공개 정상들 간의 회담에 정식 의제가 아닌 모두 발언에서 처음 그 말씀을 꺼내셨을까라는 생각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많은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는데 우리 정부가 좀 지혜롭게 끝까지 잘 협상을 하길 촉구합니다. 그런가 하면 관세 문제를 두고도 막바지 진통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관세 안보 합의사항 팩트시트 대미 투자 양해각서 MOU 어제 발표하려다 연기. 대통령실 관세 분야 마지막 이견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다. 우리 당국자의 문자 메시지가 포착됐는데 김정관 산자부 장관 자동차세 관세 법안이 제출되는 달에 1일로 소급 발표 협의 관세 인하 시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제안한 날짜 대신에 8월 7일 소급 적용을 일본처럼 제안했지만 그게 잘 안 먹힌 거 아니냐라는 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저렇게 소급 적용을 받는데 미국 측과의 디테일한 관세 소급 분야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현대자동차가 계속 그동안 관세를 엄청 얻어맞으면서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소급 일자를 언제로부터 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기업이 막대한 손실을 입느냐 아니면 소급 적용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에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인데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아직 미국과 구체적으로 협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이 양국 정상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도 합의문이 발표되지 않는 것. 네. 그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팩트시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구체적으로 한 5페이지 안팎의 어떤 뭐 협상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김정관 장관의 그 핸드폰이 이제 포착이 된 것인데 만약에 11월에 그 법안이 발의가 돼서 팩트시트가 완성이 되고 한다면은 11월 1일자로 아마 현대차 같은 경우에 관세가 15% 적용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아주 구체적인 부분, 이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지금 조율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아까 핵 잠수함 문제도 마찬가지고 원자력 협정에서 군사적 목적에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정 개정도 필요한 거 아닌가가 이제 동시에 안보 협정하고 관세 협정 둘 다 세부적인 부분들이 지금 조율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왕의 관세 협상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 정말 극적으로 타결이 된 그런 상황이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날짜 소급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뭐 수조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마지막까지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 협상문을 완성해 놓고도 또 말이 달라지는 게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마지막까지 터프 니고시에이터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김정관 장관 힘내주길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미일 간에는 벌써 합의문 발표까지 다 했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에이펙을 두고서 정부와 여당 간에 상당한 어떤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필두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아예 입법기관이 법으로서 제정해서 재판을 중지해버리겠다라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정부와 여당 사이에 굉장히 불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에이펙하고 있는데 무리한 재판중지법으로 에이펙의 소식을 다 덮었다. 정청래의 자기 정치다. 뭐 이런 얘기도 여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자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에이펙도 A급이고 시정연수도 A급이요 라면서 대통령을 띄워주면서 본인을 낮추는 듯한 글을 올렸는데 글쎄요. 이런 글 한두 개로 세간의 논란이 잠재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대변인께서 하시겠지 뭐. 재판중지법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정쟁 끌어들이지 넘어져. 조심하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판중지법 대추진은 여기까지 하시고. 이 법은 국정안정화법이다라며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그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모양이 많이 이상해졌습니다. 자, 명청 팬덤 각자 길 걷고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 재판중지법은 김어준이 연기 피우고 친문들이 휘발유 뿌렸다. 우리 안 필요한데 저거 왜 그러냐. 정청래가 눈치 안 보고 들이받은 건 다음 당대표도 자신 있다는 계산 아니냐. 어쭈 정청래 저거 봐라. 뭐 이런. 자, 정청래 대표 지지층이 있는 딴지일보 게시판. 정청래 욕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 대통령보다 당대표 발목이 더 잡혀. 이거 왜 이래. 정청래 대표는 흔들리지 말라. 양태경 변호사님. 양 변호사님은 어느 쪽입니까? 둘 중에. 저는 양쪽 다입니다. 왜냐면 양쪽 다? 네. 양쪽 다? 왜냐면은 뭐 이재명은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정청래 대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 반대로 정청래 대표는 뭐 여당의 대표로서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분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양쪽 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그러니까 뭐 저런 이 우려가 나오고 저런 법안이 추진되게 된 배경에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사법부, 특히 뭐 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속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개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우려의 말, 마치 국정을 흔들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국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정부를 더더욱 이제 정부가 그런 재판을 고려하지 않고 헌법 84조의 취지에 맞게 계속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법안을 추진한 건데,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마치 이게 무슨 대통령이 하명을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법으로 비칠 그런 국민적 여론의 악화를 이제 감지를 하고 그에 대한 제동을 건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게 민주주의의 좀 바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당 당대표가 대통령실과 조율도 안 하고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중지하겠다는 법을 해서 대통령실 멈춰 세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의 목소리를 낸 거고 입법부는 입법부의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조율이 있을 수 있고, 원래 사실 저런 우려의 목소리 같은 거는 과거에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뭐 밀실에서 얘기를 하고 아예서 국민들이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이제 더 이제 공개하고 오픈하고 오히려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그런 과정에서 조율을 하고 합의가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전 더 낫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국민들의 알 권리 측면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무슨 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갈등으로 보이기보다는 그냥 목소리가 있었고 충분히 합의를 하고 봉합이 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내 반응은 좀 싸늘합니다. 함께 보시죠. 저게 정말 좋은 법이라면 끝까지 추진하지. 대통령실에서는 왜 제동을 걸었을까와 관련한 내용이죠. 중진 의원,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소통이 매끄럽지 않고 의욕이 앞섰다. 재선 의원, 어제 삼선 의원 얘기 저희 소개해드렸잖아요. 이번엔 재선. 에이펙 직후 아니냐, 희정연설 직전 아니냐, 민생연합이 산적한데 맨 사법 관련 얘기만 나온다. 당 지도에 대한 불만입니다. 어제는 그 원내 지도부 의견도 저희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이번에 수도권 의원, 대통령 구했다 프레임 짜면 당대표 재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며 우리 착한 양태정 변호사님과는 다르게 이 불협화음이 나와요. 국정안정화법이라면서요. 그러면 대통령실을 설득하든가 끝까지 하든가, 아니면 이 법이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라고 시인을 하든가, 둘 다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가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수석 대변인 고생하고 있는 우리 박수현 수석 대변인을 박수현 통해서, 대변인은 뭔지예요. 이거 국정안정화법이다 추진하겠다라고 하루 만에 이게 뭐가 됐습니까, 모양이? 예, 그러니까 대변인이 그래서 3대 업종이죠. 3대 업종이다. 네, 대변인 선배로서. 네, 수석 대변인의 고뇌가 묻어나는 한 이틀간의 행보였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석 대변인이 이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하루 만에 이제 정리를 말끔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한번 얘기를 하고 강주정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그날 오후에 다시 비서실장이 나서서 정무수석도 아니고 이렇게 그 최종 정리를 했다는 것은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해석, 좋은 해석들도 많이 합니다만 이제 그동안 누적돼 왔던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순방 때마다 정상회담, 아세안, 유엔 총회 할 때마다 뭔가 그 대통령이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덮여버리는 희한한 그런 효과, 예를 이런 들어 것들. 조의대 부른다 이런 것도
협의 없이 쿡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에이펙 1일 날 이제 그야말로 총회는 당일날 1일이었잖아요. 이제 그날 또 이 얘기가 국정안정화법이 불쑥 나오니까 재판 중지법이죠. 예, 국정안정화법은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재판 중지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불쑥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기가 많이 불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입장에서 네, 아니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나라도 불편하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참에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들은 더구나 대통령 당사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얘기가 막 불쑥 나왔다가 또 정리가 됐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조율을 해달라라는 그런 차원인 것 같고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서 아니 이미 중지가 되어 있고 만약에 혹시 재개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면 심판 청구를 하든지 이제 그렇게 좀 잘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리가 된 것이라서 대통령실하고 당과의 조율에 앞서서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도 조금 조율을 해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매번 원내 지도부 모르고 있었다 서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네. 집권당으로서 신뢰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신뢰 문제다. 예,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되는 것이고 저희가 아니 정당이라는 게 민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선거에 이기려고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 눈앞에 닥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조금 뭔가 왜 우왕좌왕하지? 왜 오락가락하지? 하루 만에 왜 바뀌지? 이런 모습을 또 반복된다면 저는 굉장히 우리가 곤란해질 수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는 이번 일을 기화로 반면교사 삼아서 좀 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리 김우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재판 중지법 안 하기로 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라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정책을 두고 당정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보여서 정리됐다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재판, 한 명의 재판을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으로서 재판을 중지하겠다라는 이 초유의 법을 추진하면서 이건 국정안정화법이다라고까지 대대적으로 의미를 부여했는데 대통령실마저 제동을 건 장면이기 때문에 논란은 굉장히 거셀 것 같아요. 안영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법부터가 말이 안 되는 법이죠. 그게 특정인을 위한 법을 만든다. 전 세계의 아마 후진국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겠죠. 남미나 과거 독일 같은 데서나 가능한 이야기지. 기본적으로 현재 여당의 주장대로라면은 대통령의 형사소추가 재임 중에 안 된다는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을 다 포함된다고 주장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법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다음에 대통령 무죄라면서 굳이 법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과의 갈등은 저는 사실 재임 초기에 대통령에 도전할 여당 인사가 없습니다. 없다. 네, 저건 이제 언론이 싸움 붙이면 재밌으니까 붙이는 측면도 저는 굉장히 강하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배드캡, 이제 국회 배드캡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역할을 분담하는데 배드캡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나쁜 역할을 하니까 강성 지지자들이 너무나 환호하는 거야. 이거 못 벗어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배드캡 역할이 국회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했죠. 한편에 있다 이제는 전체를 나도 아우를 수밖에 없다. 그게 맞습니다. 대통령은 전체를 볼 수밖에 네네. 없죠. 그런데 이제 배드캡은 강성 지지자들의 입맛에 맞는 말을 정청래 대표는 했고 또 그게 대통령의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대변해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 하니까 강성 지지자들은 열렬히 박수를 치니까 아까 어떤 민주당 중진 의원이 의혹이 앞섰다는 이야기인데 의혹이 매우 앞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다음에 이제 이 법이 김어준 쇼인가 무슨 어디 유튜브에 나온 다음에 거기서 김어준이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는 10여일 만에 이게 정청래 의원 입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어준과 정청래 작품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 근저에는 강성 지지자들의 박수, 환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정청래 대표도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년도에 재선을 연임을 하려고 한다면은 강성 지지자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당원들로만 투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강성 지지자층만 얻고 나면은 내년도에 당대표 재선하고 그러면은 이른바 총선의 공천권 문제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해볼만 하지요. 그러니까 의욕이 앞섰다는 이야기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재임 초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는 여권 인사는 없습니다. 다만 의욕이 앞섰을 뿐, 너무 재미를 붙였을 뿐. 자,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요, 뛰어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뛰어내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제, 그리고 여당 대표라면요, 강성 지지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까지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당 대표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뜨거운 인물들 3인방을 저희가 선정해봤습니다. 오늘 핫피플 3인방 주인공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인공은요, 누굴까요? 백혜룡 경정입니다. 백혜룡 경정은 굉장히 판을 키웠습니다. 단순히 이 마약 수사 관련돼서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 내외가 마약 사업에서 얻는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외압을 했다라는 어마어마한 시나리오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 그를 대통령은 콕 집어서 발탁해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은요, 백혜령 경정이 주장하는 근거 자체부터가 흔들리고 있어서 임은정 지검장 밑에 있는 합수단조차 이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관 직원만 억울해졌다라는 겁니다. 일단 백경정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대통령 내외가 마약 수입을 했다,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 지금 어떻습니까? 내란을 경험하고 나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란을 하려면 중요한 게 내란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자금이죠. 대한민국에는 5만 원권이 지하에 천하게 숨어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5조 원을 국세에서 빼는 것은 쉽습니다. 저는 내란의 운영 준비 자금으로 이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게 우리가 보았던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의 민낯이었습니다. 대통령이 5조 원 빼는 건 쉽답니다. 5만 원권이 지하에 많이 묻어 있답니다. 자, 이런 백혜룡 경정을 대통령이 콕 집어서 수사를 맡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백경정이 근거로 삼고 있는 거의 유일한 이 마약 운반책 3명이 합수단 조사에서 진술을 다 바꿨습니다. 세관이 도와줬어요 라고 말했던 마약 밀수범들이 세관 직원들이 도운 적 없는데요? 오래된 사건이라 기억 안 나는데요? 결국 이 수사 원점으로 돌아갔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원래 마약 수사하는 사람들, 저도 경찰청 출입해봤지만 마약 수사하는 형사들 얘기 들으면 제일 믿으면 안 되는 게 마약 운반책들 말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약 수사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건데 합수단 수사에서 지금 다 진술 뒤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럼 백경정의 주장에 거의 유일한 근거 아닙니까? 저 운반책들의 진술? 아니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5조 원을 5만 원꼴로 하려면 몇 장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몇 장이요? 10,000원 곱하기 10,000원 하면 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5만 원권이 10,000장 있어도 5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그 5조가 되려면은 5만 원권이 1억 장이 있어야 돼요. 1억 장이요? 그 1억 장이 어디 묻어 있다는 겁니까? 가르쳐 주시면 제가 가가지고 저도 몇 장이라도 좀 파면 좋겠는데 네.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현실도 모르는 변호사가 그냥 저런 이야기 하는구나. 수사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저런 이야기 하겠지라고 하겠지만 그 백혜룡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찰이잖아요. 경찰 몇 년 했습니까? 30년 정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백혜룡 씨는 순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정까지 올라가서 영등포 경찰서 수사과장 하다가 저 마약 사건 딱 받은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아보니까 백혜룡 씨가 네. 마약 수사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수사하고 도둑놈 잡고 사기꾼 잡고 그런 수사나 했지 마약 수사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제가 쭉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저도 거짓말 많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 많이 하냐면요. 범죄자들이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예. 범죄자들이 진짜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도 변호사한테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자 중에도 거짓말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약 범죄자들이에요.
이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무슨 말이라도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마약 범죄자들이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이 뭐냐? 세관 공무원들하고 우리가 다 유착되어 있다 이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사기관 저 백혜룡 씨 같은 사람한테 수사에 혼선 주기 위해서 저 이야기한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 마약 조직의 그 뭐 우두머리인데 그런데 밑에 있는 조직원들한테 야 저기 가면 인천세관 가면 거기 누구누구 있을 텐데 뭐 그 정도 이러면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 다 우리 편이야. 그러면은 마약 조직원들도 안심한단 말이죠. 이문정 검사장이 이 합수팀에 그 실질적으로 이 합수팀을 지시하는 역할을 지금 언제 맡았냐면은 올 8월 달에 맡았거든요. 원래는 이걸 대검에서 맡고 있다가 6월에 합수팀 구성됐다가 8월에 아예 이제 그 대검에서 동부지검으로 넘겨줘가지고 이문정 검사장이 직접 이 합수팀을 조정을 갖다가 지시하고 다 관리를 했었는데 처음에 이문정 검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이 합수팀에 색안경을 끼고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같이 그 합수팀 가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마약 수사라고 한 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그 지금 생각이 바뀌었다고 페이스북에다가 이문정 그 검사장 페이스북에다가 자기가 그런 글을 올렸거든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밝혀지고 있는데 도대체 백혜룡 경정이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전 심히 좀 걱정이 됩니다. 자, 백혜룡 경정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마약 운반책들이 증언이 구체적이고 확실하다. 근데 이 운반책 경찰 수사 단계와 재판 당시에도 말을 바꿨습니다. 그린라인을 따라 이동했다고 했지만 공항엔 그린라인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뭐가 구체적이고 뭐가 확실하다는 건지 백경정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백경정과 같이 수사했던 수사 당시 팀원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 동부지검 합동수사단 파견 경찰관, 운반책 진술이 전부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다. 수사 당시 팀원이에요. 마약 수사 전문가, 범죄 조직이 운반책 안심시키러 포섭했다 거짓말하는 경우도 많다. 운반책 말 믿으면 안 돼요. 자, 이쯤 되면 변호사님, 이쯤 되면 그 상식의 문제, 사리 분별의 문제, 이치의 문제를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봐야 할 단계인 것 같은데, 백경정 본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문정 동부지검장도 같이 수사했던 밑에 팀원들도 무수히 많은 전문가들도 세관도 백혜룡 경정이 있었던 위에 영등포 경찰서장도 다 아니라고 하는데 백경정 혼자서만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백경정이 못 깨달으면 누가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예요. 지금 그냥 백경정을 믿고 수사를 맡기고 있는 건데 이게 국가의 공권력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여기에 수사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민생 수사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금도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혜룡 경정의 말이 사실이 아니고 마치 백혜룡 경정이 주장하는 것이 조금 본인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혜룡 경정께서 지금 수사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심적인 압박이 많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근데 하지만 백혜룡 경정의 말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 수준의 상황이고요. 당시에 백혜룡 경정이 영등포경찰서 강력팀장이었을 때 그 결국 제보를 받아서 이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을 체포를 했고, 당일날 압수한 필로폰이 약 27.9kg, 당시에 그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당시 경찰청장이 직접 그 수사 공로를 취하도 했고, 그런 실제 물증이 있었기 때문에 백혜룡 경정의 말이 충분히 신뢰가 있다,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단지 지금 상황이 바뀐 거는 그 마약 운반책의 진술이 바뀐 것뿐입니다. 그럼 결국 앞서 말한 진술과 지금 말한 진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 하기 위해서 그 수사 외압이나 이런 것 없이 합동수사팀을 만들어서 독립적인 수사 권한을 주었고, 근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전 이런 식의 백혜룡 경정의 수사를 이렇게 흔드는 이런 프레임은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흔드는 게 네. 아니라, 말씀 좀 죄송합니다만, 흔드는 게 아니라 마약 운반책을 단속해서 마약을 입수한 건 잘했어요. 그거 못했다고 하는 언론은 아무 데도 없고, 그것과 지금 외압이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5조 원의 돈을 때문에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건 구분해서
다뤄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드리는 건데 잘했어요. 마약 운반책 잡고 마약 압수한 건 잘한 겁니다. 그거 부인하는 사람은 없고 수사 흔들려고 하는 의도도 없어요. 언론 보도는. 다만 백경정의 유일한 외압 주장 근거가 운반책들이 진술이었는데 그 유일한 근거가 지금 바뀐 상황인데 왜 국민들이 세금과 수사력을 들여서 백경정을 중심으로 수사를 해야 하느냐 그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세관이 매수가 돼서 세관이 협조가 있었냐 없었냐 앞서서는 있었다고 진술했고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었다. 마치 조직적인 뭐 이제 협박이나 강요가 있어서 말을 그렇게 한 것뿐이다라고 말이 달라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합동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상황으로 봅니다. 근데 다만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마치 백혜련 경정이 뭐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는 그런 것이 일종의 뭐 스스로만의 생각 아니면 개연성 없는 생각 거의 뭐 망상에 준하는 거에 근거해서 수사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걸로 비치는 것이 저는 안타깝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뭐 검경 합동수사반 특히 뭐 동부지검의 독립적인 수사단을 만들어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보고 성과에 따라서 비판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양 변호사님의 의견은 제가 반박한 건 아니지만 수사는 객관성이 담보돼야 돼서 이런 외압 수사 의혹을 폭로한 사람에 대해서 수사팀에 합류시키는 것이 맞느냐와 관련된 이미 치열한 논쟁은 이문정 동부지검장조차 지적한 바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린 거고요. 세관 직원들이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죠. 세관 직원 3명이 인터뷰했어요. 운반책의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았음에도 백경정이 몰아가는 식으로 답변을 보챘다. 지금 수사 방식과 관련된 논란도 일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걸 백경정에게 수사를 맡기는 게 맞냐에 대한 질문 계속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대답 나올 때까지 1시간 동안 세워놨다. 이런 수사 방식 과연 온당하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어요. 여행객들과 세관 직원들이 다 쳐다보고 지나갔다. 아직도 꿈에 나올 정도다. 라고 세관 직원들이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저런 방식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고 문제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말레이시아 마약범들의 진술이 바뀐 것도 좀 살펴봐야 되고요. 실제로 조직의 어떤 협박과 강요가 있었던 것이 왜냐하면은 너무 이제 천문학적인 그런 그 초대형 마약 그 밀매 이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해서는 뭐 70 몇 킬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뭐 그게 어떤 걸 종합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런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이 외압인지 또 뭐 수사 방식의 문제인지 진술이 왜 바뀌었는지 이런 걸 다 떠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를테면 세관 직원의 도움이 없었고 그다음에 그들이 그냥 지어낸 거일 수도 있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어떤 그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한민국 세관은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그건 또 이제 또 별개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별개의 얘기죠. 외압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관에서 이것도 지금 28kg에 해당하는 네. 수십 킬로의 이런 마약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몸에 감고 그냥 제 발로 그냥 술술 걸어 나가도 세관에서 아무도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를 종합적으로 저는 살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면 이런 구멍이 숭숭 뚫리고 한량하게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세관의 현주소라는 것인지 이것까지 이 수사 안에 다 모두 녹아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세관 여부는 세관 단계에서 걸러지는 마약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고생하는 세관분들이 많거든요. 아니 물론 그렇죠. 네, 그런데 근데 이렇게 화돼 대규모의 있는 분도 있고. 이런 대규모의 이런 마약 밀수를 이걸 몰랐다라는 게 과연 그러면은 세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세관의 책임 여부기 때문에 김유정 의원님 지적도 맞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계속 본질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 외압은 다른 얘기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자 세관은 우리 세관은 전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뭔가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구멍이 그러면은 하루에도 여러 번씩 뚫릴 수 있는 것인가? 다른 사건은 없었던 것인가?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두 번째, 윤희근 청장이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처음에 칭찬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더니 뭐 제대로 뭐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또 이런 부분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데 왜 기자회견을 하냐라고 이제 본인은 백혜련 경장은 막혔다는 거잖아요. 네네. 경정은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따져봐야 될 문제고 왜 기자회견을 막았는지 또 그 다음에 그 멋쟁 해병 단톡방에 있었던 경찰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은 왜 전화를 했는가? 수사 라인 어떤 이 개선상이 없던 사람이 왜 전화를 했는가? 그리고 영등포 서장은 용산이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거를 말했다는 걸 부인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영등포 서장은 대통령 비서실로 갑니다. 영전에서 간 거죠. 이런 상황들, 정황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뭔가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의심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백혜련 경정도 그런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 말레이시아 마약범들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이 수사 외압이 전혀 없는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합수단도 이런 부분들을 주시해서 보고 있을 것이고 백경정은 본인이 억울함을 주장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파헤쳐 가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야만 이 사건이 실제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지 마약범들의 진술이 단순히 변했다고 해서 외압이 없는 거 아니야? 없었던 거 아니야? 백희룡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약범들의 진술만 바뀐 게 아닙니다. 그 진술, 백경정이 믿었던 그 진술 내용 자체도 당시 객관적 상황들과 맞지 않는 게 많다라는 거죠. 지목했던 세관 공무원이 알고 봤더니 출근하지 않은 직원이었습니다. 그러자 백경정은 출입증을 찍지 않고 출근했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했지만 막상 이 세관의 실제 업무 환경을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고 공항에 있었다는 그린라인도 그때 당시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객관적 상황들도 합리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데 결국은 이 어마어마한 양이 세관에 뚫렸으니까 누군가 도와주는 외압이 있었던 건 아니야라는 건 백경정의 상상입니다. 현재로선. 만약에 이 수사했는데 안영환 의원님 이게 그냥 백경정의 상상이다 혹은 망상이다 라고 드러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요 그 3명의 세관 직원들이 지금 구속돼서 유치장에 있는 줄 알았어요. 버젓이 뭐 일간지하고 기자회견 한 번 보면서 이것도 뭐지 이랬습니다. 만약에 백경정의 말대로라면 이미 사람들은 구속 수감돼서 지금 어찌됐든 재판을 받고 기소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방금 누가 책임져야 된다는 앵커가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이 3명의 공무원들 직장 내에서는 의혹의 눈으로 보지요. 승진 같은 거 제한될 거 아닙니까? 인사이동도 안 되지요. 게다가 막대한 변호사비 누가 감당합니까? 전 만약에 이 사건 수사가 이제 혐의 없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온다면 그 공무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 걸고 백혜령 경제를 상대로 개인적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아니 무고한 이제 뭐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무고한 3명의 공무원이 저렇게 당하고 있다면 누군가 책임져야 되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특정 세관원한테 너가 봐줬지 하니까 나 그날 근무 안 했어 했더니 너 다른 직원 신분증 몰래 들고 와서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런데 저도 공항 출입 기자를 좀 해봤습니다. 굉장히 공항이라는 게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 하면 너 이런 거 아니야. 이거 하면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기 수사를 한다는 건 결국은 확정 짓고 본인의 상상력에 만든 틀에 넣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그래서 저는 백혜령 경정의 말 일단 대통령 윤석열 김건희의 내란을 위한 자금 마련했다는 말부터가 이제 저는 이제 속된 말로 맛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5조 원을 마련이 쉽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게 된 중요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청와대 예산 70몇 원인가 깎아서 열받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5조 원을 쉽게 대통령이 마련할 수 있다? 대한민국 그렇게 허술한 나라 아니에요. 그렇게 허술한 나라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백혜령 이분이 지금 어떤 측에서 어떻게 뭐 위협을 받았는지를 좀 명확히 해주면 좋겠어요. 지금 그것도 명확히 않아요. 본인의 상상력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쯤이면 그 이야기가 이미 나왔을 겁니다. 그것도 전 정권하에서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동부지검의 검사들 쪽에서 이미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수사 진전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자막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도
이거 뭐 단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지금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백경정 말을 믿고 대통령이 이 사람 어디 수사시켜라고 왜 그럽니까? 이런 부정확한 확신할 수 없는 사람의 말을. 그래서 저는 그것부터 잘못했다고 보고요. 세상에는 참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검증받아야 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특정인의 말을 믿고 수사를 맡기고 세상을 혼탁하게 하는 거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요. 아마 임은정 만약에 백경정의 말처럼 전 정권과 관련된 조금이라도 나왔으면 이미 임은정 검사장의 입이 근질근질해서라도 이미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임은정 검사장 입 꾹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비춰볼 때 이번 수사는 제대로 하면은 글쎄 백경정 말대로는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것부터가 잘못이다라는 비판 주셔서 또 그 관련된 반론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대로 넘어가고 또 특히나 백혜련 경정의 뭐 말이 물론 아직까지 뭐 완전한 근거가 나오진 않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가장 열정적이고 진짜 누구보다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게 아마 백혜련 경정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걸 믿고 이제 아마 그걸 직접 수사단 파견을 지시한 걸로 보이고요. 결국 이제는 결자 해지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 의혹을 터뜨렸고 그 의혹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니까 직접 수사를 해서 그러니까 정말 원도 한도 없이 수사를 끝까지 한번 파헤쳐봐라. 거기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백경정의 주장을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수사 결과 지켜보죠. 핫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인데 자 지금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곽정근 전 사령관이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잡아오면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라는 이 발언 여부를 두고 공방을 한 차례 벌인 바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국군의 날이라는 게 군인들의 생일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슨 뭐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하시니 네.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그 얘기까지 마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뒤 상황에서 뭐 비상대권 뭐 이런 부분들 분명히 제 기억에 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런 발언이 야당 쪽에서 나왔는데 이것도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처음으로 이제 갑자기 공판장에서 이 얘기를 꺼냈다 그러는데 그러면 사실상 이게 좀 신뢰성을 좀 얻기가 힘듭니다. 이게 사실로 그런 말이 있었다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우리가 친구들과도 이제 이런 종류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총 얘기는 안 하더라도 너 진짜 죽는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실제 싸움할 때도 농담으로 할 때도 있고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온 거하고 완전히 좀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대통령에서 밝힌 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힘을 싣고 사실관계 따져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해명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지지자들에게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 본다면 또 대변인 선배이신 우리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친구들끼리도 너 죽는다 이런 표현 왕왕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그것과 같은 겁니까? 이게 좀 같은 선상에서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말인가 싶고요. 예. 일단 이분이 국민의힘의 이른바 인증 대변인 아닙니까? 네. 미디어 대변인. 미인증도 있나 보죠? 미인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뭐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거나 혹은 윤호개인이나 뭐 부정선거 이건 아니다라고 당내에서 쓴소리하는 그런 쪽의 인사들에 대해서는 비인증 패널이다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증 대변인 중에 한 분인데 대변인이라는 게 뭐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니까 뭐 개인의 소신보다 이제 당의 입장이 앞서서 그러면 이게 당의 입장이란 말인지 제가 첫째 묻고 싶고요. 네네. 친구들끼리 이런 말 할 수 있는 건데 왕왕하는데 뭐 이 정도 말 가지고 이게 양해가 된다는 이야기인지 첫째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군통수권자와 사령관들이 모여가지고 저녁에 지금 번개 술자리 아니었습니까? 네네. 한마디로 국군의 날 이루어진 작년에. 그런데 이 자리에서 대통령과 사령관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농담 따먹듯이 당시 집권당의 그 대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방어하고 옹호하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도껏 해라.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지금 이 이준우 대변인인가요? 거의 무슨 영혼의 단짝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대변인이라고 해도 좀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이 아 그래 네 말이 맞다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돼야 대변인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는 수준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듣기에도 끔찍한 믿을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그 비 오던 밤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도 못하고 웃으면서 넘어갔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리고 추가로 묻지도 않았잖아요. 왜냐?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더 나올지 몰라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박정근 사령관이 욱해서 작심하고 한 발언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고 싶었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날 술 많이 먹고 뭐 시국 얘기할 상황은 아니었지 않냐라고 계속해서 강변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라고 해서 나온 이야기를 당 대변인이 이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소위 내란 수괴 피의자에 대해서 절연하지 못하고 절연을 못한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을 이렇게까지 소위 실드 치면서 해야 된다는 게 정말 더 놀라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국민의힘에게 전혀 마음을 다시 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준우 대변인의 말처럼 저게 친구들 사이 술자리의 농담이었다면 계엄을 하셨으면 안 됐죠. 계엄을 했으면 안 됐죠. 그리고 대통령은 술자리에서도 저런 농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변인은 저런 논평을 하는 게 도움이 될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건 또 좀 결이 다른 얘기인데 특검이 계엄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건 또 지금까지 얘기와는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온당한 처사냐를 두고도 여야 간의 치열한 설전입니다. 내란특검팀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를 구속영장 청구했어요. 이유는 윤 전 대통령과 계엄 동조 공감대가 있었던 거 아니냐. 본회의장 이탈 요청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쪽으로 와라 라고 전화한 게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 했던 거 아니냐 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건 지금까지 논란과는 또 조금은 결이 다릅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도 이 구속영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전 대표는 완전히 결이 다르죠. 계엄을 사전 알거나 도운 것이 아닌 이상 계엄 해제 표기를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특검의 조치도 온당치 못하고 이 영장 기각돼야 된다.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얘기했고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비판하고 표로 심판하는 걸 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삼권 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며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그 당시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저런 행동을 한 게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었나. 정치적인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법적인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에게는 어떤 권한이냐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뭐 예컨대 뭐 이렇게 좀 정신이 막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계엄이 선포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이다 생각해가지고 계엄 선포하는 거는 대통령의 권한인데 그런데 국회에는 어떤 권한이 있느냐? 그렇게 대통령이 선포한 그 계엄에 대해서 이거를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권한은 국회라고 하는 기관 하나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국회를 구성하는
구성하는 국회의원들 300명의 각자의 그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컨대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엄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계엄 해제를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해결할 행사할지 여부는 국회의원 개개인들의 의사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가 이제 계엄 해제를 원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그 당시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그걸 못하게 했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저 정도 한 것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게 심지어 뭐 내란에 동조하고 아주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이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법원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안영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참 한국 정치에서 자꾸 우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코미디라고밖에 전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자, 일단은 그 계엄의 해제에 반대했다는 해서 내란죄 동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표결을 방해했다는 건데 국민의힘당 의원들 107명 모두가 난 표결 방해 받은 적 없어라고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아니 본인은 성추행을 안 당했는데 자꾸 검찰에서 너 성추행 한 거 아니야? 이거 똑같은 이야기. 피해자가 없는데 가해자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구속영장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무지 특검의 행태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제 만약 이런 가정도 가능합니다. 저기 지금 투표를 막았다는 이야기는 투표에 가서 찬성하는 걸 막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찬성을 막기 위해서 내란에 공조했다. 그런데 그럼 저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난 그러니까 해제에 반대하러 갔어라고 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 막았다고 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란 공모를 막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역으로. 그리고 또 저는 정말 특검이 이 상황이 아니어서 천만다행인데 만약에 일부 이제 국회에 갖다 칩시다. 107명의 국회의원들 전부. 그래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상당수가 계엄 해제에 반대했다 칩시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내란은 공조범이고 내란 공범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 45조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검의 논리라고 한다면은 국회에서 표결에 만약에 해제 표결에 반대한 사람들은 내란범들이에요. 어떻게 처벌할 거예요? 헌법이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논리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저는 뭐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자꾸 저는 내란 특검에 이런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과거에 우리 간첩 잡을 때요. 간첩이 단독범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간첩 잡을 때 또 틀이 크게 보려면은 도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금책, 실행책 착착 만들어서 하는 그런 악습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정보기관에서. 그런데 지금 특검에 내란이 형성하려면은 대통령을 휘하로 해서 군부, 행정부, 한덕수 총리를 한 전제라는 행정부, 그다음에 여당, 또 사법부, 그러니까 뭔가 역할을 해야만이 내란이라는 게 완성된 작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수사 결과 아마도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정말 어느 황당한 군통수공자가 고등학교 선후배 몇 명과 함께 정신 나간 점쟁이 전직 장군과 함께 짠, 그래서 그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장성들 동원한 그런 사건으로 황당한 사건으로 끝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거 이상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면 이제 너 수사 뭐 했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한덕수 총리도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시키려고 하고 전 여당의 원내대표를 구속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무리한 겁니다. 적절한 선에서 멈춰야지 과도한 프레임을 짜가지고 내란죄를 내란이란 거대한 틀을 만들려고 하는 거 윤 대통령 계엄한 거 잘못됐습니다. 어느 선에서 멈춰야 되는 건데 과도한 수사 그거야말로 과거 현재 여당이 비난했던 이른바 프레임 수사, 상상 수사에 범죄에 들어가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절제가 필요합니다. 안영환님 의견과 또 야당 측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하피물 세 번째 인물 만나보시죠.
성시경 씨가 매니저의 배신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쉰다. 성시경 소속사 전 매니저가 회사 신뢰를 저버린 행위했다. 정확한 피해 범위는 확인 중이다. 근데 그게 뭔 행위인지는 안 알려졌어요. 가족처럼 생각했던 사람에게 믿음이 깨진 일을 경험했다. 괴롭고 견디기 힘들다라고 밝혔습니다. (10년지기) 결혼식 당시 비용까지 전액 부담해 줄 정도의 믿었던 사이라고 하는데 양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뭐 어떤 배신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 뭐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가 있었는지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마 이제 매니저라고 하면 보통 그 소속 아티스트의 뭐 계좌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 뭐 계좌에 있는 돈을 뭐 횡령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들고요. 또 이제 저 매니저가 이제 성시경 씨의 매니저라는 거는 뭐 방송에도 많이 출연도 했고 또 특히나 뭐 저 매니저의 뭐 결혼 비용까지도 성시경 씨가 부담했다는 것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뭐 굉장히 신뢰가 있고 또 매니저의 말은 뭐 아니 매니저가 하는 행동은 성시경 씨의 의사를 받고 동의를 받고 한 거라고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성시경 씨 모르게 무슨 계약 같은 걸 체결을 해서 거기서 있는 돈을 뭐 편취 같은 게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건 좀 더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아봐야겠지만 그렇죠. 보통 이런 소속사 아티스트와 매니저 간의 그 매니저의 행위는 보통 횡령 아니면 사기 이 두 가지가 전형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아마 그 두 가지 중이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말씀대로. 핫피프로 함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과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 치맥 회동을 한 그 가게에 앉았던 그 자리가 요즘 인기 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장에서는 자리 이용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거기 앉으면 복이 오나 보죠?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킨 매장 앞에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젠슨황 엔비디아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치맥 회동을 했던 자리에 앉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좋은 기운 받으려고 또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웨이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높은 인기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이용 시간이 제한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젠슨황 CEO와 이재용, 정의선 회장이 치맥 회동을 한 자리인데요. 해당 자리는 최대 1시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드셨다는 그 메뉴 하나 시키고 좀 귀한 자리인 것 같아가지고 한 마리는 좀 적은 것 같아서 2마리 시켰습니다. 원래 4인석인데 많이 손님들이 여러 명이서도 같이 앉으시려고 하세요. 주변 자리로도 많이 선호하세요. 치맥 회동 장소가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가운데 해당 치킨 프랜차이즈는 새 기업인이 주문했던 조합 그대로 세트 메뉴까지 선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 사건의 단서를 추적하는 시간입니다. 돌직구 강력반. 오늘은 엘리트 검사 출신의 김우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강력 사건. 그 단서부터 함께 보시죠. 자, 이 안타까운 장면인데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들 어떤 상황이었는지 당시 사건 함께 보시죠. 30대 한국인 남자, 소주 3병 마시고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았습니다. 한국이 좋아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한국의 야경을 딸과 함께 보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50대 일본인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심정지로 사망을 했고요. 30대 딸 역시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국 온 첫날 밤에 이런 참변을 음주운전자 때문에 당한 겁니다. 이렇게 모녀가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만취한 차량이 모녀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한참을 더 질주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단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 일본인 피해자 어머님의 그리고 남겨진 딸과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김우석 변호사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국이 좋아서 오신 분들인데 음주운전한 이 한국인 남자가
한 가족의 세상을 빼앗은 거예요. 맞아요. 네, 이게 정말 음주운전 사건을 접하면 음주운전 사건 자체는 이제 음주운전 자체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현이 돼가지고 사고가 발생해요. 그렇죠. 이게 정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런 잘못 없이 뭐 자다가 날벼락 맞는 맞습니다. 꼴이 되고, 근데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뭐 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술 취해가지고 내가 왜 운전했는지 어떻게 하다 사고 났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사고 냈다는 것 때문에 당황해서 도망가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사실 뺑소니 사건의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음주운전 사건이에요. 과거 우리 가수 김호중 씨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술 먹고 도망갔잖아요. 예.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음주운전은 사실 사고가 났을 때 큰 사고가 날 수 있고, 또 사고를 낸 다음에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많습니다. 네, 저 사고 난 테슬라 차량을 보면 얼마나 만취했는지 지금 이 충전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지금 꽂혀 있는 듯한 모습도 화면에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지나서 한참을 인도로 질주했는데, 저기 보시면 뭔가를 지금 꽂고 있잖아요, 변호사님. 네. 참. 그러니까 얼마나 인사불성에 가까운 상태에서 핸들을 잡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여러 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 자, 이 30대 남자 이런 경우는 강하게 처벌이 예상되십니까? 네, 뭐 이건 당연히 강하게 처벌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강화된 것도 사실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사실 예전에를 보면, 예전에 제가 이제 검찰에 처음 들어가서 초임 네. 검사를 하던 시절에는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음주운전 거의 다 벌금이었었고, 예. 세 번째 음주운전 해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실형하고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안타까운 청년의 죽음을 계기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벌이 엄청나게 강화됐고, 옛날에 음주운전이 삼진아웃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진아웃 개념으로 가서 옛날엔 이제 3년 내 3번, 뭐 5년 내 4번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을 구속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엄청난 기준 강화로 10년 내에 2번 음주운전하면 이 사람 실형해야 되나 구속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정도로 강화됐어요. 그런데 음주운전이 줄지는 않고 있어서 예. 이게 참 걱정입니다. 저 사고가 난 저곳이 이제 서울시에서 캐대헌 8경이라고 해서 낙산 성곽길로 서울시가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주는 곳인데, 음주운전으로 이런 끔찍한 그리고 또 안타까운 피해로 이어져서 정말이지 음주운전 안 됩니다. 자, 강력사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강력사건의 단서도 만나보시죠. 자, 이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흉기를 들고 좀 빠르게 뛰어가고 있는 듯한 장면이 포착됐는데, 이거 어떤 사건일까요? 전직 조합장 해임 불만을 품고 사무실에 찾아가 흉기 난동. 어제 오전 10시 20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 전직 조합장인 60대 남성이 임시 조합장과 직원들을 상대로 흉기 공격을 가했다는 겁니다. 조합장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요. 구속영장 신청 예정입니다. 다행히 피해자들은 생명의 지장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당시 상황도 함께 보시죠. 자, 한 여성이 손으로 목을 부여잡은 채 다급히 뛰어갑니다. 안절부절 불안해하던 이 흰색 차량에 내리는 남성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남성이 119에 신고하는 사이 황토색 겉옷을 입은 60대 남성이 여성 쪽으로 돌진해 오고, 자, 신고를 하려던 남성이 몸을 날려서 제지하러 달려갑니다. 당시에 이 흉기 남동법을 제압한 시민의 인터뷰도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살려달라고 하셔서 차에서 내려서 119 신고해 드리고 있는데, 그 뒤쪽에서 어떤 남자가 칼을 들고 성큼성큼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넘어뜨렸는데, 다시 일어나서 그 여자분을 재차 이렇게 찌르려고 시도하시니까
제가 다시 넘어뜨려서 제압을 하고 마침 젊은 친구분이 내려오셔서 경찰에 신고하셨고 저는 나머지 손으로 그 칼을 뺏을 수 있었어요. 아니 변호사님 이게 충기 난동까지 벌릴 일인가?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네. 근데 이게 보면 조합장이라는 지위가 어떤 건지를 약간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네네네. 같아요.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장은 공무원으로 의제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 받으면 뇌물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공무원으로 의제까지 하면서 이 사람들을 되게 주시하느냐? 권한이 엄청나게 많아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은 기본적으로 이권을 전부 다 주무르는 자리입니다. 어떤 협력업체한테 줘가지고 예컨대 이제 공사를 어디에 둘지, 그 공사를 어떻게 설계 변경을 해줄지, 뭐 조경은 어디에 줄지, 이거 철거하면서 나오는 거는 누구한테 줄지, 각종 용역은 누구한테 줄지,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만든 아파트를 분양할 때 어떤 곳이랑 할지, 이런 사업을 어떤 업체랑 할지 엄청나게 많은 협력업체들이 있어요. 공공연 하다시피 할 정도로 이 사람들한테 뭐 돈 받고 그러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떠받들어지는 자리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본인이 잠시 위임받은 건데 이거를 권력에 취해가지고 남용하시고 막 함부로 하고, 그리고 어떤 조합장님들 같은 경우에 보면 직원들을 정말 종처럼 생각하시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사건을 저지른 조합장이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말 아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까지 우리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세 번째 사건 만나보시죠. 단서는 식구한테 왜? 세정제인데? 어떤 사건일까요? 함께 보시죠. 아내 먹을 음식에 몰래 부인이 홈캠을 통해 남편이 찌개에 무언가를 타는 모습을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남편은 경찰에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었다 라고 시인했고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도대체 왜 아내를 해하려 했을까요? 아내, 집에 준비해뒀던 음식에서 이상한 맛이 난 적이 여러 번, 구토하기도 해서 홈캠을 설치했다. 아내는 의심했던 거예요. 남편, 아내가 평소 자녀 앞에서 술을 자꾸 마셔서 못 마시게 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 이 범행 동기가 좀 석연치 않아 보이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요 기사 보고 나서 집에서 술 먹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집에서 술 먹으면 안 하고. 되냐? 그리고 이제 처랑 싸우면 음식 잘 봐야겠다. 음식 잘 봐야겠다. 되돌아보게 되는군요. 네, 사실 이게 가끔씩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요? 네, 가끔 가다가 이런 사건들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적발되는 경위도 다 똑같아요. 네. 이제 여러 번 이런 것들을 좀 접하고 음식이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하다가 집에 이제 뭐 몰래카메라 비슷하게 뭐를 카메라 같은 거를 숨겨두기도 하고 이 사건처럼 이제 홈캠 같은 거를 돌려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거의 다 이 사건 비슷한 경위로 뭔가 음식이 좀 이상한데 왜 이러지? 하면서 뭐 홈캠이나 몰래카메라 설치했다가 적발이 되거든요. 예. 이게 보면 좀 황당한데 이게 또 생각해 보면 아니 뭐 음식에 세정제 넣는 게 뭐 큰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세정제 내면 이제 건강을 해칠 수 있게 되고 건강을 해치면 이게 상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때려서 상해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이상한 약을 먹여서 상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공업용 세정제면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하면 특수상해가 돼요. 그렇군요. 법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근데 뭐 가볍지 않아요. 외도를 한 거나 치정도 아니고 네. 자녀 앞에서 술 마신다는 이유인데 네. 이게 좀 범행 동기는 좀 특이하네요. 뭐 약간 이상하신 분이죠. 뭐 그렇군요. 저렇다고 해서 저렇게 한다는 게 잘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다른 이유 있으면 이거보다 좀 더 센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약간 좀 뭐 부적절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세정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해야 상식적이지 않다. 네. 좋습니다.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세 가지 사건 풀어봤고요. 법적인 상식까지도 잘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앉아서 세계 속으로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여행지부터 가보죠.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일본입니다. 길바닥에 쓰러져서 온몸을 부르르 떨고 있는 한 남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무슨 일이죠? 서 있기도 힘들어서 비틀! 허공에 손을 휘젓고 쓰러집니다. 좀비 같기도 하고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들의 손을 자세히 보시죠. 비틀거리면서도 손에 놓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전자담배입니다. 문제의 전자담배는 액상에 전신 마취 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혼합해 만든 것으로 이걸 과다 흡입하면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좀비 같은 모습이 나타나서 일명 좀비 담배로 불립니다. 올해 들어 일본 오키나와현을 중심으로 남용 사례가 퍼지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비자 대부분이 청년들이에요. 이들 중에는 교통사고를 낸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좀비 담배가 일본뿐 아니라 중국, 태국, 싱가포르,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각국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우, 저거 무섭네요. 각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세계 속으로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이 대만 상륙 훈련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대만에게 명백히 위협하는 거죠. 이 영상엔 인간 군인과 함께 첨단 무인 전력이 대거 투입돼서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도 담겼는데 그중에서도 눈길을 끈 건 이거예요. 이거 늑대 로봇. 사람보다 먼저 상륙해서 진격합니다. 전장에서 가장 위험한 선두 200m를 인간 병사 대신 돌파합니다. 소총이 탑재돼 있어서 살상용 무기입니다. 이번 영상을 계기로 이제 중국은 사람이 직접 공습하기 어려운 지역도 타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SF 영화에서나 볼 법했던 그게 현실입니다. 다만 늑대 로봇이 시각정보 오류를 일으키거나 전자파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은 과제로 남아있다고 하는데 엄연히 다른 국가로 존재하고 있는 대만 상륙훈련 때 이런 늑대 로봇까지 공개하는 것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국가는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세계가 로봇 전쟁입니다. 방금도 봤죠? 인간의 형태를 닮은 이번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인간처럼 청소기를 돌리고요. 저러면 그냥 로봇 청소기 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창문도 닫습니다. 장을 본 뒤에 정리를 부탁하면 달걀과 케첩은 냉장고에, 쿠키는 선반에 넣습니다. 세탁도 하고요. 내년에 미국에서 출시된다고 합니다. 가격은 $20,000, 우리나라 돈으로 2,80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자동차보다 싸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평을 내놨습니다. 자율성과 안전성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일례로 중국에서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시죠. 요리를 시켰는데 음식을 쏟고 브레이크 댄스를 춥니다. 급기야 음식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일 한번 잘못 시켰다가 사람이 더 아이고 고생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성능과 안전성에서 우려해도 기업들이 잇따라 로봇을 내놓는 건 우리가 휴머노이드를 선점하고 있다는 전략적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앉아서 세계 속으로였습니다. 저희들은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아래의 주소에서